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3월, 새해 세웠던 계획은 작심삼일에 그치진 않으셨겠죠. 3월 4일 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어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가운데 정부는 예고대로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의사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정원 수요 조사는 오늘 오후에 마무리가 되는데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4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조금 전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 갑에 우선 추천을 받을지 주목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천을 두고 현역 및 중진 불패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서울 중성동 갑에서 공천 배제돼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놔 해석이 분분합니다.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은 반명 연합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총선 37일 앞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총선까지 이제 37일, 이제 한 달 안지 정도 남았습니다. 여야 공천이 7에서 80% 정도 진행을 보이면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현재 커다란 갈등의 진원지는 민주당인 것 같은데 오늘도 이와 관련한 얘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민주당 하위 20% 평가에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탈당을 했던 4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조금 전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는데 이제 뭐 경기를 앞두고 이제 선수가 상대팀 유니폼으로 바꿔 입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9일에 느닷없이 갑자기 김영주 의원이 현역 의원 하위 20%에 포함이 됐었죠.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라면 이재명 대표는 하위 1%일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난 1일 만남을 통해서 직접 국민의힘 입당을 설득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김 부의장이 그동안 발의했던 그간의 모든 법안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내용 등 의정 활동을 직접 훑어보고요. 김영주 의원에게 국민의힘과도 어떤 식으로 궤를 맞출 수 있는지 직접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의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에 김영주 의원이 입당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 김영주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치인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월 1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뵙고 이렇게 입당을 빨리 하게 되지 않았냐 하는 언론에서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결정을 빨리 내려야 저도 제 진로를 택할 수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대한 일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저를 뽑아준 영등포 구민과 저를 4선까지 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생활정치 그리고 우리 주변 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기본 철학을 공유한다면 더 강해지고 유능해질 수 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 같은 분이 오셨을 때 저희는 더 강해지고 유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부의장 같은 생각 정도의 생각은 지지하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기는 조금 불편하고 껄끄러웠던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김영주 부의장 같은 분이 오시면 많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주 의원이 야구 점퍼, 빨간색 국민의힘 야구 점퍼를 입은 장면, 그리고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파란색 넥타이를 맸던 장면이 조금 좀 생경하게 보이는데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김영주 의원이 4선의 국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거물이죠. 국가의전설 부위. 그런데 일단은 민주당이 자기가 돌아갈 다리를 끄는 거다. 어쨌든 민주당 때문이다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리는
본인이 끊으신 거죠. 국회 한 번 더 하고 싶으시니까 당을 옮긴 거 아닙니까? 사실 국회 부의장 정도 했으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하면 은퇴하는 게 맞아요. 당에 그대로 있더라도 후진을 위해서 은퇴하는 게 맞는데 계속해서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니까 당적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욕망이 강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도 정치권에 4, 5년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네. 모든 정치인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합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선당후사는 없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합니다. 본인의 권력욕, 명예욕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요. 다만 이것이 공적인 마인드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느냐 네. 하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태도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정당을 바꾸고 할 때는 이 공적인 마인드보다는 이 본인의 욕심이 51%로 더 넘어선 그런 경우죠.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까지 정당 정치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했던 부분들은 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특정 정당에 몸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술수로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한국 정치가 이쪽들 빼와서 상대편 돌에 박듯이 해서 게임하듯이 하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정말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가치와 철학이 맞으면 자기가 손해가 좀 보더라도 남아있고 하는 그런 정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개인 의견과 아무튼 논평까지 해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김 부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일단 옮기고 나서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할지가 궁금한데 현재 지역구인 영등포 갑에 출마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 국민의힘이 공천을 할지 예비 후보들 반발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식사했던 한동훈 위원장하고요. 네. 그 식당인데 이상민 의원하고 식사했던 같은 식당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말은 이제 같은 길을 갈 거로 보여요.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이상민 의원과 같은 식당에서 식사했다. 예. 이 말은 이제 같은 길을 간다. 이 말은 이제 이상민 의원도 유승을에 전략공천했죠. 네.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전략공천으로 영등포 갑에 줄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분이 예비 후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하종대 언론인 있잖아요. 예. 이분은 이제 그 선당우사로 돕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영등포 가면 이제 그 전략 공천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거는 욕심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명예회복 같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박지원, 그다음에 정동영, 그리고 사선의 조정식, 정성호 다 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김영주 부회장만 거의 컷오프에 준하게 하위 20%한 거 아닙니까? 근데 채용 비리 저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채용 비리가 있는 분을 어떻게 부회장을 시킵니까? 부회장은 누가 시킨 겁니까? 민주당에서 뽑은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채용 비리 때문에 컷오프 0점이다. 그러면 이게 부회장도 안 시켰어야죠. 이게 자기 모순 아닙니까? 네. 방금 하신 말씀은 뒤에 한 번 더 저희가 한번 언급하도록 하고요. 일단 4명의 예비 후보가 동의를 할지 반발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임재희 변호사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선택한 김 부위원장한테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방금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과거 채용 비리 이거 언급을 했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김 부의장의 탈당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요, 김 부의장님이 이 하위 20%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었다는 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탈당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공직자 윤리 항목에 50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 채용 비리 논란에 대해서 김 부의장이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이 50점이 배정되어 있는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아예 부분 점수도 없이 0점을 받게 되었는데 소수점 단위로 이 평가 순위가 갈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점이 아주 결정적으로 어떤 이 평가에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50점이라는 막대한 점수가 포진되어 있는데 여기서 0점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위 20%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높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또 다시 한번 어필을 하면서 이 평가에 대한 또 다시 본인은 이제 정당했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대표 발언에 김영주 부의장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내놨을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경찰 조사 받은 적도 없고 검찰 수사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연관이 없다 해서
그걸 보냈는데 19대, 20대에 걸쳐서 다 끝난 일인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많이 다급하셨나 봅니다. 김영주가 0점이면 혹시 이재명은 마이너스 한 200점쯤 되나요? 제가 이재명 대표를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뻔뻔함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말에 두 사람이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그리고 임재 변호사님 또 한동훈 위원장이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좀 거세게 좀 비판을 이어갔어요. 공세를 주고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김영주 의원이 사실 정치 거물이라고 앞서서도 평가를 주셨잖아요. 지역구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지역구의 당원들과 함께 탈당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요. 김민석 상황실장은 이와 관련해서 함부로 이 당원들을 탈당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거에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은 바가 있으니 유념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누가 봐도 김 부의장을 좀 저격하며 견제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에 맞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날선 공방이 오고 갔는데요. 통상 철새 정치인이란 말은 명분 없는 탈당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당을 자꾸 바꾸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런 철새 정치인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바로 김민석 의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김민석 의원이 과거에 2002년도 당시에 이제 탈당을 했던 전력들 그 이후에도 좀 당적을 바꿨던 그런 점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김민석 의원이 이렇게 자주 탈당을 하는 그런 철새 정치인에 해당을 하는데 누가 누구를 나무라느냐 이렇게 좀 날선 공방이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김영주 의원 싸움에 한동훈, 김민석 이 두 분의 싸움으로 또 옮겨간 듯한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탈당하는 인사에게 뭐 소위 말하는 뭐 뼈 때리는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좀 악담을 퍼부은 건지 뭐 팩트 체크도 사실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영주 의장하고 이재명 대표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과거에 한때 이제 정세균계를 같이 하기도 했고요. 그런 분이고 또 이 김영주 의원이 사실 뭐 실력은 별로 없으신데 인격적으로 평판이 좋으세요. 개인 의견이십니다. 네, 개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부 장관도 하신 건데 그런 좀 아쉬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또 막 정쟁으로 과도하게 또 비화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 김민석 의원이 뭐 그 철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근데 생각해보면 본인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서 중도로 빠져나가는 의원들, 뭐 새로운 미래라든가 이런 의원들 보고 철새라고 하지 않습니다. 철새는 완전히 적대적인 곳으로 넘어가야지 이게 철새, 북극에서 남극으로 가야 철새인 겁니다. 김민석 의원이 그 당시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를 위해서 본인이 넘어간 거예요. 본인은 또 나름대로 또 명분도 있었던 거고 철새라면 그때 한나라당으로 이해창 총재품으로 갔어야죠. 그게 완벽한 철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은 몇 단계씩 승진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들어주고 검찰총장까지 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 분이 국민의힘으로 가고 그런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은 뭐라고 비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철새 이야기라는 것들도 본인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이렇게 미닫이 뽑듯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손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나가는 분한테 어떤 주고받은 언사들? 아마 근데 철새 정의를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이 철새 정의를 너무 좁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때 우리 그 국민 통합 21인가요? 그때 얼마나 김민세다. 석이 아니고요. 이런 게 비판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것도 철새라고 봅니다. 당직이. 따라서 이제 본인이 이런 데 비판은 안 맞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본인이 아마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은 예도 있을 겁니다. 근데 김영주 부의장은 수사도 안 받고 처벌받은 게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저는 김영주 의장 비판한 거는 본인부터 되돌아봐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철새라는 게 쉽게 써도 되는 표현이 모양이네요. 윤석열 대통령 그럼 뭐 펠리컨 같다라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 탈당 후에 지금 국민의힘으로 당적 바꾼 게 이상민 의원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장까지 포함하면 김윤식 전 시흥시장 그리고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까지 포함하면 4명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긍정 부정 뭐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해야죠. 자당에서 불편함 그리고 또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늘 공천 대상자로 존재하다 공천 탈락의 쓴맛을 여러 번 봤거든요. 예.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탈당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탈당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욕심이 더 강한 겁니다. 공당에 몸담고 정당이라는 것이 국민의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서정욱 변호사가 타당에 속해 있으면 이 당의 가치 기준이 서정욱 변호사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온다면 서정욱 변호사를 훌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당 정치의 기본이에요. 양쪽에 다 좋을 것 같으면 정당 정치 안 해야죠. 여론조사로 나가서 국민들 속에서만 살아야죠. 정당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은 분명히 부분으로서의 자기 가치가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막 넘어 다녔다는 것은 자기의 철학과 가치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 여권이나 보면은 이제 스펙트럼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해석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제 그 초안지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2명, 한신 장군하고요. 그다음에 장자방, 장량이죠. 네. 이 2명이 이제 그 항우 밑에 있다가 항우가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방 밑으로 가서 훌륭한 장군과 책사가 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네 분들도 예.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천이 불가능한데. 근데 이분들이 잘못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시험만 보자고요. 거기 조정식 사무총장이 자기 경쟁자를 싹을 자르려고 이게 4년 전에도 컷오프, 이번에도 이게 컷오프식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시흥시장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온 거 아니에요. 남양주의 조광한 시장도 얼마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감사도 하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공천 주겠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넘어온 거 아닙니까?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영준도. 따라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을 사랑하는 과정에 정적을 제거하려고 공천 안 주니 어쩔 수 없이 본인을 알아주는, 그래서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넘어온 거 아닙니까? 저는 초안지 한신이나 장량처럼 이분들이 상당히 이번 총선에 선전할 걸로 기대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좀 결정을 했다. 개인이 아니라 이런 말씀 한번 드리면서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서정욱 변호사 하나 더 질문 드리면은 아까 박지원 부원장 초입에 좀 말씀하셨지만 김영주 의원이 차기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을 염두에 두고 옮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그까지 이제 그 생각 5선 가지고 어떻게 의장이 됩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뭐 5선 해가 다음에 이기면 6선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진석 의장도 있고, 예.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도 있고, 따라서 이제 뭐 저는 5선 된 데서 국회의장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걸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저는 본인의 명예 회복, 그다음에 못다 이룬 정치의 꿈, 네. 이것 때문에 왔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한 80%, 한 85%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막바지 퍼즐 맞추기 그리고 좀 여러 좀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험지 출마를 공언했었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얘기를 먼저 해보면요. 예. 박 전 장관은 영등포 을에다가 공천 신청을 했지만 해당 지역구가 경선 지역으로 되면서 출마를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박 전 장관에게 강서을 출마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인데요. 박 전 장관은 험지에서 희생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영입 인재들의 공천 결과가 현역들과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역들은 거의 대부분이 순조롭게 공천을 받고 있는데 영입 인재들은 승리 장담이 안 되는 험지로 보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출마 후보 중에서는 여성이나 청년이 좀 적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당에서는 이를 좀 비례로 보완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좀 조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공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 하는 걸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국민의힘 당내 3선 이상 중진 70%가 넘는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진 불패란 말까지 새로 이번 주말 사이에 또 나왔는데 상대당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건희 여사님 덕이죠.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제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혹시나 반란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현역 의원들을 최대한 포용하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공천 방향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부 다 이 김건희 여사님 덕으로 무난하게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시게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박민식 의원이 이제 이게 김성태 전 의원 지역구예요. 험지라고 하는데 강서울. 험지면은 김성태 전 의원이 어떻게 그 지역에서 3선까지 했겠습니까?
그나마 친윤이다 보니까 강서벨트 중에서도 가장 국민의힘 해볼 만한 지역이에요. 물만한 지역이다. 예, 그래서 이제 김성태 의원이 삼선한 겁니다. 네. 네. 허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뭐 인과관계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증할 수는 없지만 일단 쌍특검 재표결 끝난 만큼요 이제 국민의힘도 본격적으로 좀 민감한 지역, 뭐 강남이랄지 영남이랄지 좀 물갈이 나설 수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겠습니까? 3선 이상 중진은 이제 김건희 여사 때문에 받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그냥 계속 미루놨겠죠. 미루놨지 이게 미리 왜 공천을 왜 미리 주겠습니까? 우리 3선 이상 의원 중에 대부분 경선을 통해서 치열하게 경선 통해서 이긴 분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권성동 의원은 경쟁력이 너무 차이 나니까 단수로 받은 거죠. 따라서 저는 본인들이 강하니까 다 그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니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받은 거지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는 게 관계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은요. 조용하지만 이게 감동이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불출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불출마 못하잖아요. 장제원 의원 불출마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실세들 중에 불출마한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선도요. 장해찬 30대. 그다음에 구자룡 변호사도 신인이 현역을 다 꺾고 있지 않습니까? 실력 있는 신인들은 이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은 이게 조용한 감동이고 민주당은 시끄럽기만 한데 이게 시끄럽다고 감동이 아니고 이게 소음이에요. 민주당 공천은 소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감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물론 이게 공천은 끝나봐야 돼요. 다 끝나고 평가하자고. 예. 얼마나 이게 물갈이 될지. 아직 영남에 많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섣불리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영남에서 현역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건 다 보고 판단하기 맞다 봐요. 예. 자,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가장 핫한 곳입니다.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이 이제 주말 사이 건너오면서 성사가 됐는데 장갈 기자, 이 빅매치 주인공 이재명, 원희룡 이재명이 만났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또 주말이다 보니까 종교 활동하시는 이 주민분들 만나러 양측이 다 출동을 한 건데요. 네. 어제 아침에는 계양구 한 성당에서 만나서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성당 미사 시간에 맞춰서 오전 8시 30분에 원전 장관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또 8시 50분쯤에 이재명 대표가 나타났고 또 서로 저렇게 인사를 나누게 된 건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이후 오전 10시 한 교회에서도 또 마주쳤습니다. 원전 장관은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네 라고 짧게 답을 했습니다. 이후 원전 장관은 이 교회에서 주민들과 같이 식사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급히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교인들에게 남아서 좀 인사를 드렸는데 교인들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좀 남아서 인사를 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인사를 하냐라면서 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저기 화면에 쭉 나왔는데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결국 오셨군요.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인지 하면서 걸렸단 말이죠. 모양신경전이다. 저희가 뭐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쭉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애쓰신다. 원희룡 장관님 애쓰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가서 이제 시쳇말로 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든지 간에 우리 갈등이 있어. 네.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혼자 유튜브에 열심히 올리시고 상대방은 사실 크게 이렇게 뭐 어떤 적대적인 관계들 속에서 이 대진표를 짜주려고 생각이 안 하는데 혼자 참 노력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이제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로서 정치권에 입문하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참 이런 흐름까지 흘러오게 되셨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라는 것이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정책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의 유명한 사람을 흠결을 내고 거길 또 뭐 가서 잡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게임하듯이 차곡차곡 올라가듯이 정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처럼 이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초안지의 그 막 있죠. 장량한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때를 어떻게 하면 유협의 시대라고 합니다. 유협의 시대. 논류자의 협계벽자서. 그게 뭔가 하면은 건달들이 정치하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걸 게임처럼 생각해서 지금 똑같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야.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면은 국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공간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인천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흠결내고 싸우고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 행태가. 일단 뭐
지하철 개발이랄지 뭐 공약은 내놓는 게 있으니까요.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이 계속 메시지를 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공천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마주칠 텐데 서동욱 변호사님은 어떤 모습이 좀 계속 연출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어떤 뭐 이슈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결국 오셨군요. 이 말은 이제 그 출마나 불출마는 자유인데 안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제 빨리 밝혀라. 출마 불출마는 자유지만 예. 밝혀라. 그런데 이제 공천됐기 때문에 아마 그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선거든 뭐 어떤 싸움이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저도 피해가 없는 저도 본전인. 봐도 그렇지만 이게 꽃놀이패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원희룡 후보는 이미 이기고 들어간 거예요. 이재명을 잡으면 대박이죠. 바로 이게 일약 대권 주자로 이재명 야당 대표를 잡았으니까 대박이고 아슬아슬하게 최선을 다해 저도 이미 대권 주자로 각인돼 가지고 큰 손해 볼 게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기도 본전이에요. 이기도 본전. 원희룡 후보는 저도 피해가 없는 본전. 네. 그럼 이게 누가 더 부담 없이 싸우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지금 이게 원희룡 후보가 부담 없이 제대로 이게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게 사법 리스크죠. 재판 일정을 보니까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줄줄이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언제 개항에 갑니까? 서초동에 가는 게 더 많을걸요. 일주일에 3번이면. 따라서 이제 원희룡 전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유세에 나선 원희룡 전 장관이요. 자신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나중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안 받았겠다. 저기 가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아무나 그러지 말라. 아니요 뭐가 챙겼는데 왜 그래요? 기분 나쁘게. 알겠습니다. 네. 다 민주당원도 서로 인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여기 출신.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유세 활동, 선거 운동을 하는데 조금 불편한 뭐 시민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는 장면이고 대처하는 방법까지 한번 쭉 보셨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은 인천 계양을 명령대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떤 시민들의 판단이 어떤지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항을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선거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는요. 일단 개항을의 선거구 조정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2일 인천 계양을 18세 이상 유권자 508명을 대상으로 경인일보가 한국사회 여론조사소에 이제 의뢰를 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45.2% 그리고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41.6%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가요 3.6%포인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차범위 4.35%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에서 어쨌든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거구 조정이 있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이 계양을에 있던 계산 13동이 계양갑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요. 계양갑의 작전서운동이 계양을로 이동을 하게 되어서요. 이번 선거구 조정이 이제 총선에 있어서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구 관련해서는 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지난달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지난달 여론조사 다른 기관 거를 보면은 두 자릿수 격차였는데 두 사람이 한 자릿수 일단은 좁혀졌는데 원 전 장관이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격차는 계속 좁혀지는 거죠. 뭐 저는 지금 이게 오차범위 아닙니까? 네. 이렇다면 이게 누가 앞선다, 뒤선다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둘이는 이게 똑같다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오차범위니까. 여기에 주목하는 게 그다음에 유동규의 2%는 어디로 갈까? 제가 알기로 유동규 본부장은 이미 공언했습니다. 마지막에 원희룡 지지하고 아마 사퇴할 걸로 이렇게 여러 차례 유튜브에서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2%가 원희룡으로 더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저 고혜경 후보 저분은 민중당이더라고요. 예. 계속 완주할지 지금 진보당으로 바뀌었네요. 네. 옛날에 민중당, 옛날에 넣었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밀어줄지, 뭐 이제 어떻게 될지, 이런 데 군소 후보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합집산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상당히 뭐 지금도 이게 초접전, 피말리는 접전인데 앞으로 이게 갈수록
그 격차는 줄어들 겁니다. 아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까 말한 사법 재판도 있고 아마 다른 지역에 지원 유세할 여력은 없을 거예요. 아마 개항을에 바짝 묶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지원 본부장님은 저희가 한번 지난번 여론조사 나올 때는 조금 뭐 지금 형태 유지되거나 좀 더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모르는 거지만 이런 분석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유리한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불리한 건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유동규 씨가 그러면은 이 진보당 후보는 지금 야권 단일화되어 있는데 그냥 끝까지 가겠어요? 그 표도 이렇게 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체중이 150kg 나가시는 분이 다이어트 하면은 살이 한 30kg씩 푹푹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한 70kg 정도 있는 사람은 1~2% 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은 올라가는 게 조금씩 올라가고 낮은 사람들은 팍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은 네. 45%예요. 어허. 45%를 넘어가 버리면은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오차 범위 내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이 어느 정도 결집해서 어느 정도의 목적지를 다다랐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희룡 지사가 48%고 이재명 대표가 52%다. 4%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럼 50% 넘었다는 건 선거 끝났다는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 해석들도 좀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자, 아까 선거구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일각에서는요 이 대표한테 더 유리한 선거구 조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시죠. 이런 거는 질문지 짤 때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이 동조정 할 때는 광역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습니다. 예. 이건 동조정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네. 뭐냐면은 인천시장께서 최초로 선관위에다 의견을 냅니다. 인천시장이 지금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런 고려 없이 인구와 생활권을 고려를 해서 광역시에서는 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선거구 전체 획정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부천에서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고요. 안산에서 4개에서 3개로 줄었고 노원에서 3개에서 2개로 줄었고 대부분이 민주당 우세 지역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과정들을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원래 선거관리위원회도 양당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국회에서 들었습니다. 일단 뭐 이 대표한테 유리한 게리맨더링 소위 말하는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다라고 일단 말씀하신 거죠. 게리맨더링의 주체가 이 대표면은 그렇게 네. 할 수 있는데 네. 이 대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이게 그 선거는요 국회가 의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죠. 뭐 제가 보기에 인천시의 의견을 듣느냐 아닌지 모르겠지만 의견 듣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법률로 획정하는 거는 국회가 하는 거고 국회는 이게 민주당이 다수인데 만약에 반대로 동의 조절됐다면 민주당에서 그냥 통과시키겠습니까? 다 이게 우리 역대 선거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세냐 민주당이 세냐 다 이게 따져봤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제명 맨더링이다. 계리 맨더링이 아니고 예. 이재명 제명 맨더링이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최종적인 책임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 양심이 있다면 야 이거는 잘못돼서 동조정이 이거 왜 굳이 이렇게 이 시점에서 특별하게 조정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 권한과 따라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게 통과는 국회 책임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거 인천시장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잘못됐다 봅니다. 네. 이거는 서정욱 변호사가 국회 근무 안 해보셔가지고 그냥 모르고 막 내시르는 소리다. 제가 그 말씀 드리겠는데 이거 그렇게 과도하게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통에 있지 않습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동조정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없다라고 보고요. 이게 국회의원들도 최소한의 염치가 있는데 그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양구 갑을이라는 데가 갑을 다 민주당에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이걸 붙여서 여기 떼내고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제가 한번 확인 작업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천 갈등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인물이죠. 임종석 전 실장. 어디로 갈지, 뭐 잔류할지 굉장히 좀 많은 거취를 두고 관심이 있었는데 한번 오늘 아침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장가 기자, 오늘 아침입니다. 임 전 실장이 거취를 두고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어요. 한 오전 6시 40분쯤인가요? 자신의 SNS에다가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딱 이 한마디만 올렸습니다. 네.
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건 중성동갑 출마를 포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임 전 실장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마 탈당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기는 했는데 네. 당 잔류를 결정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임종석 실장의 당 결정을 수용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따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이라고 권칠승 대변인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조금 뒤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에 철수하면서 전현희 후보가 이제 좀 속 시원하게 선거 유세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제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또 이번 성동갑 선거에서 수락을 해주시면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원팀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탈당 카드도 생각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다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임종석 실장이 당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주인 의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을 탈당하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으실 거다 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저도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임종석 실장의 그런 결정을 기다렸고요. 뭐 도와주실 거다 믿고요. 하지만 이 지역에서 제가 패배를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대역 죄인이 된다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전현희 후보 얘기 도와달라는 얘기 좀 잠시 뒤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가장 궁금한 게 임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 뜻이 뭐냐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잔류한다는 건지 다른 걸 좀 도모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아니 잔류하면서 당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비주류의 수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뭐 당인으로서 좋은 결정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김영주 의장 사선에 노동부 장관까지 했었어요. 나이가 55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70입니다. 임종석 실장 66년생이에요. 11살이나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영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임종석 실장 본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임종석 실장에게 정치적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가 생물이라는 것이요. 계속해서 평생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또 젊으시고 하니까 기회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백의종군의 자세로 뭐 낙천 유세단 이런 거 이끄시면서 당원들과 호흡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이미지로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손준호 변호사님 일단은 임 전 실장이 주말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하고도 만나서 일로 새로운미래 좀 합류할 것처럼 좀 뉘앙스를 내비쳤었고 새로운미래 또 이석현 전 국회 부위원장은 조금 전에 나온 인터뷰인데 어제까지 임 전 실장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전화도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SNS에 내치를 낸 거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는 이제 그 생물이니까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예. 임종석 실장의 고민은 뭐냐? 배지냐? 당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배지를 달라면 이게 탈당해야죠. 그런데 당권을 접수하려면 이게 당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임종석 실장의 네, 변호사님 말씀 죄송한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시간 한번 저희가 한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원장이 훨씬 더 필요한 후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모두가 힘을 합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 정현희 위원장이 더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셨어요? 판단이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또 특히 전략적, 정무적 결정은 무슨 계량적 요소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야말로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다라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요. 필요해서 한 일인데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좀 어려운 질문 아닌가 싶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어제까지만 해도 탈당 의사 밝혔다는데 번복한 건 대통령이나 지도부와 사전에 그 접촉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향후 임종석 전 실장에게 뭐 서울 지역 선대 본부장이라든지 좀 역할을 맡기실 생각이 있는지. 우리 언론인들께서 보도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오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로 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거는 요 정도까지 하시죠. 임종석 실장님 향후 역할에 대해서 더 나눠주셨는데 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없습니다. 우리 임종석 실장께서도 우리 당의 승리, 우리 국민의 승리를 바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곧 선대위 구성이 될 텐데 그 선대위원장은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지? 이제 선대위 체제로 이제 넘어가야 될 시점인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대위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당대표실 앞에서 임 전 실장 당의 결정에 수용한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려운 결단 내렸다라고 일단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호동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임종석 실장의 속내는요. 당에 남아서 이제 이재명 체제를 끌어내리자. 한마디로 이게 당내 쿠데타예요. 8월 전당대회 때 까지 안 기다립니다. 안 간다. 저는 이제 그 3단계로 보는데 투쟁을. 예. 1단계는 이제 공천이 마무리될 3월 중순. 이때 되면요. 공천 마무리되면 이게 이재명 대표 얼굴로 총선 못 치러. 이런 데 후보들의 아우성이 터져 놓을 거예요. 이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퇴진해라. 그러면 비대위나 선대위로 가자. 이런 게 노면 1단계 끌어내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총선 직후. 총선 되면 이게 민주당이 괴멸적 패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 책임은 이재명 대표 지시오. 이러면 이게 임종석 실장이 대안될 수 있는 이게 2단계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8월 달에 전당대회 가서 예. 그날 친문 규합해서 전당대회 하자. 이렇게 아마 3단계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이런 게 당내 쿠데타를 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 이 3단계론을 말씀하셨었는데 말씀 나온 김에 한 번 더 박지원 본자님은 여기 동의하십니까? 아니 쿠데타라는 것은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정당의 전두환 노태우가 총칼 들고 가는 게 쿠데타고요. 이런 것은 권력투쟁 또는 당내 민주적 절차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예고하면 오늘 밤 11시 MBN 판도라 에서 이재명 대표와 임종석 실장의 공천 관련 막후에서 조정하셨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은 못 드리고 예고만 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군요. 네, 살짝 예고편입니다. 오늘 밤 11시 판도라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아까 전현희 후보죠. 후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임 전 실장을 선대위원장을 모시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임 전 실장이 어쨌든 같이 띄워주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십니까? 뭐 본인은 이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했으니까 일단은 이제 그 당의 세력을 규합하려면 최단에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되고 그다음에 전현희 이분은요 친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장관급 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임종석 실장이 당내 세력 규합 차원에서도 도와줄 걸로 봐요. 알겠습니다. 이 박지원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37일 남았는데 일단 임 전 실장이 계속 그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전 위원장이 사실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뭐 도와줄 거라고 보십니까? 도와줄 거라고 봅니다. 뭐 여기 중성동구가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게 쉬운 지역구가 아닙니다. 임종석 실장의 도움이 절실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요, 잔류를 결정한 임 전 실장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그것도 한번 듣고 오시죠.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라는 거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뜻을 붙였는데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데요. 왜 그러실까요? 뭐 그걸 동의해서 그럴까요? 공감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 이 바둑 두듯이 포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되기 어려우니까 그때를 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해석할 문제는 아닌데 제가 그냥 관전자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계산이 많습니까? 박정봉 본자님, 일단은 그때를 노리고 있는 거냐라고 언급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를 말한 게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노리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간질 시키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86 청산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네. 임종석 실장이 대표적인 586 안 해요. 민주당이 공천 안 했으면 잘했다고 해야지.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임종석 실장 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덤비지 않아요? 대립각을 세우지 않아요? 이렇게 또 싸움을 부채질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여당 대표의 위치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 대표가 남의 당 비판하는 일에 전념하는 게 여당 대표입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조롱의 정치, 유튜버 진행자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면은 제발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정의 난맥상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자세로 돌아가셔서 여당 대표답게 처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가 기자, 임종석 전 실장 어떤 거취 문제 때문에 오늘 광주 출마 기자회견 하기로 했던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있지 않습니까? 또 입장을 좀 바꾼 게 있나요? 지금 이낙연 새로미래 대표는 오늘 3시에 광주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어제로 예정이 됐었는데 민주 세력 결집을 이유로 이게 연기가 됐었다가 지난 2일에 임종석 전 실장과 회동을 하면서 임 전 실장이 새로운 미래 합세해서 이 새 정당을 선보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임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예상됐던 새 규합은 사실상 불발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다시 광주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석현 새로운 미래 고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만 해도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에게 전화했을 때 분명히 탈당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좀 당황스럽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광주 출마를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지대 한번 얘기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새 정당입니다. 조국혁신당 얘기해 볼 텐데 초대 당 대표는 만장일치로 조국 대표가 선출됐는데 선출 뒤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 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물로 뒤덮인 윤석열의 강을 건너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무관지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를 결심하고 창당을 결심했습니다. 네, 윤석열의 강을 건너겠다. 조국 대표 목소리 듣고 왔는데 장가 기자, 어제 조국혁신당입니다. 당명인 조국혁신당이 정식 출범했는데 지금 소리 들어보니까 인원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최 측에서 추산하기로는 한 3,00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내건 기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그리고 민주공화국 가치 회복.
조국 대표는 전 정권에서 정치 검사들의 준동을 자신이 막지 못하고 검찰공화국 탄생을 막아내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자신이 비난과 질책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가뜨릴지 상상이 안 된다. 자신은 검찰 독재를 끝낸 후에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소속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캠페인 조국 혁신당에. 지금 이제 본인이 뭐 5년 동안에 완전히 가족들이 도륙을 당했는데 그런 주장하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 죄 없이 도륙 당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4년 판결은 뭡니까? 그럼 이게 대법원이 뭐냐고요? 대법원 최종 사법부에서 4년 유죄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고등법원까지 지금 실형이 2년 와 있습니다. 실형 2년. 근데 대법원은 법률심이죠. 특별하게 다툴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곧 아마 교도소 갈 확률이 아주 높잖아요. 이런 분이 당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 검찰 독재 운운하는데 모든 재판은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세계의 코미디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네. 그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조국 혁신당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민주당은 민생을, 조국 신당은 검찰개혁에 집중하면 서로 상보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민주당은 이 범진보 진영의 이제 본진이자 맏형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은 수권 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진보층 외에도 중도층도 배려하고 고려하고 그러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따라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조국 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진보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민주당보다 더 앞서서 더 빨리 그리고 더 강하게 그렇게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민주당과 차이가 있고요. 민주당은 서로 따로 또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본자님, 두 가지 하나 같이 질문 드릴게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지지율이 굉장히 좀 다른 당 입장보다 좀 잘 나오고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변수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두 가지 같이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이 본인 이름 조국이 아니에요. 하라비 조자 써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조국할 때 그 이야기다. 본인은 이제 장영조 씨인데 그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게 표현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선봉대 정당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제 거대 정당에서 수권을 노리고 있고 이 정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정당이다.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할 때 민주노동당이라든가 정의당 정당도 같이 의석을 많이 차지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민주당 왼쪽에 존재하면서 그런 지지자들을 포괄하는 정당으로서 그 당시에도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이 150석을 넘게 했는데 민노당도 10석 넘게 했어요. 아마 그런 느낌으로서 포지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과 연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사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럼 역으로 본부장 의혹을 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균형감 있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누군가에게는 적용되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검찰 권력을 가진 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현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를 조반유리라고 하는데 반란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렇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첨언하고 싶습니다. 예. 개혁신당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화성 을로 갔습니다. 비례냐, 다른 지역이냐, 대구냐 말이 많았는데 화성 을로 갔는데 일단 젊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여기 결정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TK를 고민했는데 갤럽에서 이제 TK 지지율이 거의 안 나왔죠. 따라서 이제 그 대구 경북에서 당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 군데 여론조사를 돌렸죠. 근데 화성은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아마 전국의 지역구 중에 가장 젊은 지역 중에 하나니까 20, 30대 청년들이 많다. 이게 첫째 고려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인근에 정해 이원욱 의원이 있잖아요. 그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양향자 의원이 또 용인갑에 있잖아요. 이런 데 반도체 벨트나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로 그 화성을에 간 게 아닌가
이래 보이는데 근데 민주당의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공영훈 후보도 센 후보고요. 지금 국민의힘도 맞춤형 후보를 물색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그 당선이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죠. 의사들은 의세 챌린저라는 걸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고선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라이브 픽입니다. 최근 의사들이 때 아닌 챌린지에 나섰는데요. 일명 의세 챌린지. 의사들이 정부와 대치 중인 현 상황을 비꼬는 방식의 챌린지입니다. 지난달 1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브리핑 도중 의사 발음을 의세로 잘못 말했고 이에 분개한 의사들이 이 챌린지를 시작한 겁니다. 박 차관은 바로 다음 날 실수임을 해명했지만 SNS엔 의사 가운을 입은 새 이미지가 올라오는 등 챌린지는 계속되는 상황.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요. 환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의사들이 단순 발음 실수를 꼬투리 잡아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의 명언들을 활용해 전공인들의 복귀를 간청하는 중인데요. 오늘도 내일도 이 자리에서 날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계속 기다릴 거야. 정부가 소개한 영상의 이 대사처럼 의사들이 환자들 곁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판다, 푸바오가 어제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푸바오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찾은 관람객들, 무려 대기 시간 400분을 마다하지 않았다죠. 판다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사육사들도 푸바오의 마지막 출근을 기념해 푸바오가 좋아하는 대나무와 당근 그리고 유채꽃다발을 특별 선물로 제공했는데요. 관람객들도 그렇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푸바오와 모든 순간을 함께한 사육사들은 더욱 아쉬운 마음일 겁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이 판다는 협약에 따라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 절차에 따라 푸바오는 다음 달 3일 중국으로 이송될 예정인데요. 아쉬워할 팬들을 위해 오늘부터 푸바오의 특별 영상 상영회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아쉬움은 잠시 미뤄두고 푸바오가 언제 어디서든 행복하기를 빌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